제사 안 돕는 것까지는 그래. 이해해. 당신도 회사 일 끝나고 피곤하고 그러겠지. 알아. 근데 제사가 구식이라느니, 하지 말라느니 그런 말은 하지 마. 엄마도 아버지를 기리는 날이 있어야 하잖아. 제이 너한테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기분 상할 말을 해? 내가 뭘? 그냥 걱정돼서 한 소리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아버지 제사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엄마 앞에서는 그러지 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성여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송 씨는 자신만 며느리에게 잘하면 고부 갈등 같은 것은 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송 씨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고부 갈등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혀서 생기는 일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요즘 세상엔 그게 또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자신은 그 비위를 맞춰야 하는 사람이었죠. 제사는 구식이고 의미 없이 힘만 드는 일이라며 비난했던 며느리. 그래서 남편의 제사에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송 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제사에 며느리가 고생하란 법은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랬던 며느리가 자신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졸지에 내 집에서 바깥 사돈의 제사까지 지내게 된 송 씨는 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 음식을 자신에게 떠넘기려는 며느리를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을 바꿔버린 것은 송 씨가 아닌 송 씨의 아들이었죠. 송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고 남편과 둘이 살았었지만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혼자서 괜찮으세요? 뭐가? 그냥 좀 걱정돼서요. 무섭지 않을까? 무섭긴? 산속에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동네 훤한 아파트인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괜찮아. 생각보다 혼자 살만하니까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나 잘 지내. 남편이 떠나자 아들은 혼자 남은 송 씨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런다고 덜 괴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한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1년 정도 지나니까 사니까 사라졌습니다. 혼자 된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아버지 제사에 제이는 안 온다고? 아, 네. 저 혼자 갈게요. 제이는 바쁜 일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죄송하긴. 너 오면 됐지? 남편의 첫 제삿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이 있다고 하는데 평일 저녁에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내심 알 것 같았습니다. 명절 같은 문화도 없어져야 한다고 며느리가 궁시렁대는 걸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사라고 좋아할 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난처해 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눈치는 빤했습니다. 어머, 너 왜 이렇게 일찍 와? 아들이 오후 2시쯤 송 씨의 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제사 시작하기 전에나 올 줄 알았는데 말이죠. 엄마 혼자 어떻게 음식을 준비해요? 팔을 걷어붙이고 손을 씻으며 말하는 아들이 그렇게 듬직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송 씨는 식탁에 아들과 함께 마주보고 앉아서 전도 붙이고 이런저런 음식을 했습니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니 힘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옛날 이야기도 했고 아들 직장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요즘 송 씨가 나가는 모임에 대해서도 말해주는데 너무도 재미있었죠. 제가 제이랑 못 와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버지 제사에는 제가 일찍 올게요. 안 서운해. 오붓하게 둘이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아들은 그날 밤 두 손 가득히 송 씨가 싸준 음식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다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맞벌이하느라 바쁜 아들 부부가 반찬으로 몇 번이라도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만 괜찮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같이 살면 어떨까요? 같이 살자고?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말이야? 엄마 안 외로워. 혼자 계신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요. 에이, 너는 신혼이나 즐기지 왜 자꾸 엄마 걱정이야? 그리고 꼭 그 이유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전셋집을 빼게 됐는데 그래서 같이 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요. 너 무슨 일 있니? 아, 걱정하실 만한 일은 아니고요. 그냥 이래저래 사정이 생겼어요. 아들은 웃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수십 년 봐오다 보니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 알 수가 있었죠. 제이는? 제이도 좋대? 제이가 먼저 얘기 꺼낸 거예요. 생각을 좀 해볼게. 네, 그럼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아들의 말을 끊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얼핏 들렸습니다. 다른 말은 잘 들리지 않았고 지분이라는 단어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송 씨는 속으로 헛웃음을 참았습니다. 설마 송 씨가 살고 있는 집의 지분을 말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송 씨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남편이 죽으며 송 씨와 아들에게로 상속되었습니다. 본래 배우자가 상속 비율이 높은데 애초에 절반이 송 씨의 명의였으니 아들의 지분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 지분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걸 빌미로 막무가내로 들어오진 않겠지만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무어라 말하는 소리도 작게 들리다 말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생활비도 내고 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아들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송 씨가 외로울 거라고 걱정했지만 어떻게 보면 혼자인 게 외로울지언정 편하긴 했습니다. 밥도 먹고 싶을 때 먹고 잠도 자고 싶을 때 자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면 모두가 불편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송 씨가 고민하는 이유는 오히려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지분까지 언급할 정도면 꼭 송 씨의 집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모양인데 아들의 상황이 그렇다면 송 씨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송 씨는 아들네와 합가를 하게 됐습니다. 아들 내외가 송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저것 묻지도 않았습니다. 불편할 것을 알면서도 송 씨는 원만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나중에 깨달았죠. 송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에는 늘 8시에 일어났는데 아들과 합가하고 나서는 늘 전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의 아침은 전쟁 같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같은 거라도 만들어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국과 밥을 차려주면 먹을 땐 먹고 못 먹을 때도 많아서 손으로 들고 먹을 수 있는 메뉴로 얼마 전부터 바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며느리가 샌드위치를 하나 집어서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머리는 수건으로 돌돌 말려 있었습니다.
아들도 식탁 앞에 앉아서 빠르게 샌드위치 2개를 먹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샌드위치 접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치우는 것도 성씨의 몫이었습니다. 아들네가 출근하고 나서는 이런저런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널기도 했고 청소기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반찬도 만들었습니다. 혼자 살 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기는 했지만 빈도와 양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바깥 생활을 하다 보니 빨래를 하더라도 3배가 아니라 4배, 5배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김치찌개 하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도 먹은 것 같은데. 그럼 뭐 먹고 싶은데? 제육볶음 같은 거요. 그럼 고기 좀 더 사와야 해. 이 앞에 마트 가서 얼른 사올래? 아, 아니요. 그냥 김치찌개 먹을게요. 며느리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자신의 빨래를 분류해서 하고 설거지도 종종 하더니 점점 살림에서는 손을 뗐습니다. 처음에는 맞벌이하는 아들 며느리가 힘들까봐 송씨가 하나라도 더 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 이상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살 땐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게 되니 말이죠.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럴래? 고마워. 매번 밥 차려주시니까 저희가 감사하죠. 오히려 아들이 참 살뜰하게 송씨를 도왔습니다. 쓰레기는 바쁜 와중에도 출근할 때 꼭 가지고 나갔고 함께 밥을 먹으면 설거지도 꼭 자신이 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누가 보면 며느리가 송씨의 딸이고 아들이 사위인 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며느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지냈고 송씨는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아들이 노력하는 걸 알고 어느 정도 갈등은 예상했었기에 송씨는 며느리가 그렇게 밉지 않았습니다. 정말 딸이 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고 며느리를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일찍 퇴근할 거야? 네. 빨리 올게요. 근데 엄마 혼자 해도 괜찮아. 일에 지장이 있을까봐 무섭다. 1년에 한 번인데요, 뭘. 괜찮아요. 전날에 송씨가 장은 다 봐놓았고 당일 아침에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빠 보였는데 송씨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처럼 며느리가 출근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늦어요. 그래? 언제쯤 오는데? 많이 늦어요. 기다리지 마시고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나가는 며느리의 등을 송씨가 잠시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아들이 그런 송씨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제이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라고 했어요. 어차피 제사에 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 언제는 뭐 제이랑 같이 했나? 편히 시간 보내라고 해. 송씨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송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의연하게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난처한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아들이 일찍 와서 같이 음식을 했습니다. 아들이 오기 전에 저는 부쳐놓았고 자잘한 음식들만 같이 했습니다. 음식 가짓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혼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해야 아들의 마음이 편한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 뿐이었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조금 일찍 하자. 12시 이후에 해야 하고 그런 집안도 있다고 들었는데 송씨는 마음대로 했습니다. 어차피 누구도 혼낼 사람이 없었고 그저 송씨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 말이죠.
오늘 이 앞에서 네 아빠 좋아하는 닭강정 사왔어. 미소 지으며 하는 소리에 아들도 밝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다며 말이죠. 9시쯤에 차려서 아들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씨도 그 앞에 가서 술을 따랐습니다. 아빠,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지. 근데 너희 와서 좋아? 아빠도 이 모습 보고 안심하시겠지? 성씨는 꼭 셋이 같이 있는 것처럼 아들과 앉아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밥도 먹자 10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얼른 정리하고 자면 되겠다. 다행히 같이 사니까 집에 돌아가는 시간은 없어서 아들이 덜 피곤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며느리가 귀가했습니다. 이제 오니? 네? 끝났어요? 며느리가 텅 빈 거실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부엌엔 정리할 게 남았지만 거실은 이미 치운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설거지가 많네?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는 얼른 씻고 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고무장갑을 끼려는 아들을 말려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는 모양이었죠. 어머님 근데요? 솔직히 요즘 누가 이렇게 제사 지내요? 아니, 제 말은 어머님이랑 승주 씨 힘들까봐 그렇죠. 있던 제사도 다 없애는 추세인데 어머님은 새로 아버님 제사를 지내시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날이 있었으면 해서 그래. 그냥 구식 문화일 뿐인데? 며느리의 말에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간 게 아니었는지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제이야, 들어와. 나 어머님이랑 얘기 중인데. 얼른. 며느리가 입을 삐죽거리며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좋지 않기에 성씨도 조심스럽게 아들네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사 안 돕는 것까지는 그래. 이해해. 당신도 회사 일 끝나고 피곤하고 그러겠지. 알아. 근데 제사가 구식이라느니, 하지 말라느니 그런 말은 하지 마. 엄마도 아버지를 기리는 날이 있어야 하잖아. 제이 너한테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기분 상할 말을 해? 내가 뭘? 그냥 걱정돼서 한 소리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엄마 앞에서는 그러지 마. 그 말에 성씨는 그냥 뒤돌았습니다.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한들 아들만 알아주면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씨는 그 뒤로도 며느리에게 제사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 날에는 친정에 다녀오거나 외출을 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그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았죠. 그리고 몇 해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깥사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사돈은 며느리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바깥사돈은 며느리의 오빠인 장남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나중에 아버지는 오빠가 모실 거라고 종종 말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오빠가 아버지 제사는 안 지내겠대요. 아,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다더니 며느리네도 마찬가지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언니가 싫다고 하나 봐요. 근데 자식이 오빠랑 저밖에 없는데 오빠가 안 지낸다고 하면 저밖에 안 남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는 늘 제사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에 오빠의 말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았죠. 저희 아빠가 저를 유독 예뻐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제사도 한 번 안 지내는 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이 집에서 네가 모시면 되잖아.
그래도 돼요? 왜 안 돼? 제이 너희 집이기도 한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제사상? 그건 내가 도와줄게. 사실 며느리의 행동에 서운한 적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개인적인 성격의 거리감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제사에 관해서도 송 씨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사정이 이렇다는데 거기다 대고 제사는 구식이라며 하고 따질 만큼 송 씨는 못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부탁한다면 기꺼이 도와줄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사돈의 첫 제사. 며느리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어서 서로 어색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떻게 자르면 돼요? 붙여야 되니까 납작하게 잘라. 크기는 그냥 먹기 좋은 크기면 상관없어. 송 씨가 알려주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질문이 2번, 3번 반복돼서 송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알려주었죠. 꼭 내가 하는 대로 안 해도 돼. 나도 그냥 하는 거야. 헷갈리면 어디다 적어 놓던지. 아, 아니에요. 기억할 수 있어요. 옆에서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보다 훨씬 능숙해 보였죠. 그리고 며느리는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 씨는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는 슬퍼서 그런지 어쨌는지 치우는 것에는 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남편 제사 때였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늦어요. 며느리가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송 씨는 며느리가 제삿날을 잊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을 보자 알고서 외출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송 씨도 이번만큼은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난 바깥사돈의 제사에 송 씨가 그렇게 발벗고 나섰는데 며느리는 왜 자신의 시아버지 제사에 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가는 것인지. 적어도 지난번에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느꼈다면 말이라도 거들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침에 작은 방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리더니 그 일로 언쟁이 있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송 씨는 이번엔 터져나오는 한숨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송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들은 이번에도 일찍 퇴근하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뭐가 죄송해? 성격이 저런 걸? 사실 아들에게 섭섭한 마음도 없다고 할 수는 없었죠. 어쨌거나 아들도 며느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다시 바깥사돈의 제삿날이 되었을 때 송 씨는 도저히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일찍 퇴근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던 일만 마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장본거는 곧 집으로 배송될 거예요. 그래? 알았어. 이번에는 며느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봐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오질 않으니 송 씨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며느리가 올 생각을 안 했죠. 3시, 4시가 지나가자 송 씨가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간단하게 해도 음식이 여러 가지라서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는 넌 벌써 왔어? 아, 외근 나갔다가 일찍 퇴근했어요. 그래도 장인어른 제사이기도 하고. 아들이 음식 준비 중인 송 씨를 거들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제이가 전화를 안 받네. 조금 늦는다고 했거든.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아, 그래요? 곧 오겠지? 그런데 며느리는 7시가 다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상적으로 퇴근해도 비슷한 시간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송 씨와 아들이 대부분의 음식을 맞춰둔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회사에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겨서 제사라고 했는데도 퇴근을 못하게 하네요. 어쩔 수 없지. 어서 와서 이것 좀 마무리해. 잠시만요. 며느리는 세워라 내워라 세상 급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일찍 끝내야 또 일찍 잠자리에 들 텐데 말이죠. 결국 성질 급한 사람이 졌습니다. 어쩌다 보니 뜻하지 않게 바깥 사돈의 제사상을 손수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우연인 줄만 알았던 순진한 송 씨도 그 밤이 끝나갈 때쯤이야 눈치를 채게 되었습니다.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고 며느리가 한 행동 때문에 말이죠. 어머님, 저 전화 좀 받고 올게요. 회사에서 중요한 전화라. 이미 11시가 가까워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회사에서 이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것인지. 그래? 그런데 휴대폰을 들고 아예 밖으로 나가버리는 며느리. 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바람이라 쐬려나 싶어서 두었는데 며느리는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돌아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들도 뒷정리를 하고 있어서 송 씨가 장갑을 끼려고 고무장갑을 들었다가 다시 싱크대에 걸쳐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물론 정말 하루 종일 회사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촉이 너무 늦게 발동된 것 같기도 했죠. 일단 쓰레기 좀 한번 버리고 와야겠다. 이따가 한 번에 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음식물통도 꽉 차서 버리고 오긴 해야 해. 그럼 같이 가요. 아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송 씨는 쓰레기가 아니라 어디엔가 있을 며느리를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분리수거장 옆에 작은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웃으며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니 과연 저게 회사에서 온 전화가 맞나 싶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려다 말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정확히 들렸습니다. 한 거 없어도 허리는 아프거든. 몰라, 한 20분만 더 있다가 들어가게. 안 그러면 설거지 다 해야 돼. 나 아니면 뭐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하겠지. 음식도 어머님이 다 했는데 회사는 그냥 정상 퇴근했어.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거 아니겠니? 오늘 음식도 어머님이 다 해주셨어. 나는 힘들어서 못해. 야, 그래도 아빠 제사는 지내야지. 좀 찜찜해. 안 하면 그런 거 같아서. 어머님 있으니까 나는 뭐 할 것도 없는데. 부러워? 낄낄거리면서 친구랑 통화하는 며느리. 송 씨와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철이 없고 경솔한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송 씨보다도 충격을 받은 사람이 아들인 듯했습니다. 송 씨는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배신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인성에 놀랐습니다. 일부러 시어머니를 이용해 먹으려고 아침부터 계획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소름 끼치기까지 했습니다. 송 씨가 며느리를 부르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김재희, 아들의 목소리에 며느리가 어둠 속에서 화들짝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 아버지 제사잖아. 어떻게 그래? 며느리는 친구에게 인사도 안 하고 전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그게 오해야. 이렇게 생생하게 들은 대화에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 제사에 밥 한 번이라도 푼 적 없잖아. 나는 엄마가 도와주셔서
그래서 제이 네가 고마워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감사하지, 당연히. 너 정말 무섭네. 무섭다니. 장인 어른 제사에 왜 엄마가 다 해야 해? 아니,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우리 아버지 제사 때는 가족이 아니고 장인어른 제사엔 우리가 가족이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엄마가 그냥 막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이야? 부려먹다니. 네 손으로 설거지 한번 제대로 한 적 있어? 내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힘들 것 같아서 그동안 너 생각한다고 말 안 했는데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진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설거지는 어머님이 늘 집에 계시니까. 그래서 뭐든 엄마한테 다 맡기면 돼? 제사까지도? 여보, 안 되겠다. 나가서 살자. 제이, 네가 월세는 살기 싫다고 해서 내가 엄마한테 부탁드려서 들어오게 된 거야. 우리는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뭐? 여보, 왜 내가 내 집 놔두고 나가? 내 집? 여긴 엄마 집이야. 당신 집도 되잖아. 집은 있잖아. 그러자 아들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집은? 그래. 우리도 정당한 주인이라고. 아들이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가 아닌 송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등기 이전할게요. 뭐? 아버지한테 받은 부분 엄마한테 다 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상의도 없이? 애초에 왜 우리가 이사하게 됐어? 제이, 너 때문이잖아. 내 결정이 불만이라면 나는 이 집 나가서 따로 살 거야. 이혼을 암시하는 말에 그제서야 며느리의 입이 닫혔습니다. 짐 싸서 이번 주 내로 나갈게요.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이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한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송 씨도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아들이 나서니 송 씨가 더는 뭐라고 할 건덕지도 없었습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저희는 조금 더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송 씨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가 남아있는 싱크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송 씨가 할 만큼 호구는 아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송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희한테 해주신 게 있는데 제가 철없이 굴었습니다. 앞으로는 며느리 노릇 잘하고 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알았어. 늦었으니까 얼른 치우고 자. 송 씨는 부엌을 그대로 두고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부엌에서는 한참 동안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며칠 뒤에 이사할 집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오게 된 것도 며느리와 관련된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송 씨는 그 일에 대해 상세히 캐묻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는 둘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아들 며느리 때문에 머리 아프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주말에 며느리와 함께 이삿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갑자기 왔던 것처럼 갑자기 가버렸죠. 그 뒤로 며느리는 평소 같지 않아졌습니다. 가끔은 안부 전화도 하고 어쩌다 오게 되면 뭐든 발벗고 나서서 하려고 했습니다. 아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달라지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송 씨도 모든 일들을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모습이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마음고생하는 아들도 짠했습니다. 아버지 제사 준비할 때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해. 네, 감사해요.
어쩌면 앞으로의 관계는 사뭇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이, 위험하게 그걸 들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되지. 손님, 죄송합니다. 이런 고급 식당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사장님 부르라고 할까? 아니, 제가 부딪힌 게 아닌데. 어라? 그냥 사과를 하면 되는데 왜 이를 크게 만들지? 아닙니다. 표정이 아닌 게 아닌데. 무지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강희찬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예비 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살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굳이 말하자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이 상결례장이 아니라 길거리 포장마차였다면 말이죠. 술집에서도 눈살을 찌푸리며 봤을 광경을 강 씨는 식당에서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겪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의 소주를 3병이나 마시는 건 어느 나라 예절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럴 거면 상견례를 하러 나올 게 아니라 차라리 술 모임에나 나가라고 역정을 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강 씨 가족을 우습게 봤으면 이럴 수 있는지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어쩌면 상견례 전에도 그런 조짐은 있었습니다. 설마 했을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늘이 마지막으로 강 씨 가족에게 준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술주정뱅이 바깥 사돈을 두고 싶지도 않고 내 딸이 이런 시아버지를 얻는 건 더더욱 끔찍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서도 이러는데 사석에서는 어떤 개차반이 될지 몰랐습니다. 강 씨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강 씨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큰딸이 30이고 둘째 딸은 28이었습니다. 둘 다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강 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큰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지우 결혼하면 아빠 서운해서 어떡하니? 아내의 말에 강 씨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사실이었으니 말이죠. 에이, 다 큰딸 시집 가면 좋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지. 서운해하지 마요. 자주 놀러 올 테니까. 오래 끼고 살아서 그런지 유독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내 딸을 데려가는 남자는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딸을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과 행복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난 착한 거 같아서 좋던데. 아내가 과일을 입에 넣으며 마음에 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남자친구와 만난 지 1년이 됐는데 그동안 서너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밥 먹은 것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나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좋아하니 이것저것 재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 씨 부부는 다음 날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강 씨의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을 그렇게나 많이 봐왔어? 처음으로 초대하는 거니까 나도 잘 보이고 싶지. 곧 사위가 될 텐데. 어깨를 으쓱하는 아내를 보며 강 씨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강 씨 가족은 예비 사위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은 안 하나? 그래도 곧 결혼할 사이인데 한 번도 같이 술 한 잔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물었더니 사위가 손을 내저으며 사양했습니다. 저 술은 좀. 안 마시나?
아, 예전에는 마셨는데 지금은 잘 안 마십니다. 아빠, 민준 씨는 술 잘 안 마셔. 에이, 그래도 한 잔 받지. 둘째 딸이 입을 삐죽거리자 사위가 마지못해 잔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야, 마실 필요 없어. 뭘 억지로 마셔? 강 씨가 술병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술이 약해서 잘 안 마셔. 그러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진짜야. 우리 아빠 술 잘 못 드셔. 키들거리는 딸들을 보며 강 씨가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나 실수할까 봐서요. 밥만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러고 나서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술도 안 마시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쩡한 정신의 대화를 나누는 게 강 씨도 훨씬 좋았습니다. 딸들만 맥주 한 캔씩 먹고 말았죠.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빠, 상견례 장소를 정해야 하는데 한정식 집이 낫겠지? 너희가 알아서 해. 너무 시끄럽지 않은 데라면 상관없지. 한정식당은 거의 룸으로 되어 있지 않나? 그러면 방 있는 한정식당으로 알아볼게. 그래. 보통은 그렇게 하니 강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음식 맛은 제대로 느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한마디 보탰습니다. 첫 자리니까 격식 있는 곳으로 잘 정해봐. 딸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이튿날 저녁 큰딸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민준 씨 부모님이 상견례 장소를 상견례 장소를 뭐? 마음에 안 드신데? 아버님이 매운탕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매운탕? 그럼 횟집 같은 곳? 그러신가 봐. 매운탕이 있어야 술 드시기 좋다고. 딸의 입에서 나온 단어에 강 씨 부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술이라는 단어를 잘 들은 게 맞나 의심스러웠죠. 다른 때도 아니고 상견례에 술을 먹기 위해서 메뉴를 정해주는 사돈이라니.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란스러우면 대화를 못 나누지 않나? 그래서 룸이 있는 조용한 횟집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지리탕 말고 꼭 칼칼한 매운탕이어야 한다고 그러셔서. 옆에서 아내의 헛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씨도 기가 막혔지만 딸의 기분을 생각해서 그런 기색을 감추었습니다. 딸이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해 보는 것 같았고 그 사이에 강 씨와 아내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매운탕이라니. 매운탕이 고급스럽지 않다거나 하는 이유가 아니라 상견례의 술안주로 언급되어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결국 딸은 상견례 장소로 유명하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강 씨는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조그만 의심의 씨앗이 자리 잡은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오늘 저녁에 늦어요. 왜? 민준 씨네 집에 가기로 했어. 상견례를 보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인사하러 다녀오지 않았어? 근데 그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밥만 먹고 왔는데 아버님이 같이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하셔서. 술? 또다시 언급되는 술에 강 씨의 미간이 설풋 찡그려졌습니다. 강 씨도 사위를 초대했을 때 술을 권하기는 했지만 술을 마시기 위해 따로 또 부르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지우 너랑 친해지고 싶으신가 보다. 아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도 별말을 하지 않았죠. 어른 앞에서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적당히 먹어. 실수하지 않게. 세 잔만 마셔야겠다. 자신을 닮아 그런지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딸이 걱정됐습니다. 세 잔만 마시면 별일이야 있겠나 싶었죠.
그런데 그날 밤 강 씨는 일찍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딸이 6시에 집을 나섰고 9시쯤 카톡 메시지가 왔는데 온통 오타가 가득해서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아직도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 같았습니다. 아직 그 집에 있다는데 사위에게 전화해 보기도 그래서 딸의 연락만 기다렸지만 10시가 지나도 11시가 지나도 출발한다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7시부터 있었을 텐데 식사 자리가 너무 길었습니다. 여자애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붙잡아두나 싶어서 화가 나기도 했죠.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잠깐 잠들었는지 아내가 눈을 반쯤 감은 상태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강 씨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벌써 자정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나가보든지 해야지. 나가면 어떻게 하게요? 그런다고 와요? 그러면 어떡해?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엉뚱한데 자빠져 있으면. 민준이가 어련히 잘 챙기겠어요. 아내의 말에 강 씨가 다시 자리에 앉기는 했지만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 챙길 만한 사람이었으면 연락처도 알고 있는데 강 씨에게 문자 한 통이라도 줘야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사는 걸 뻔히 아니까 말이죠. 딸에게 카톡을 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강 씨가 먼저 전화라도 해봐야 하나 생각할 때쯤 현관문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번호를 치는 듯했죠. 강 씨가 얼른 일어나 누군지도 보지 않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지우야, 그러자 바닥에 거의 쓰러지다시피 쪼그려 앉은 딸이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딸을 일으켰는데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남자친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만취한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에 쓰러져 있는 딸을 흔들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참 괴롭게도 속에 있는 것들을 개원했습니다. 아내가 혼비백산에서 딸의 등을 두드렸는데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처럼 보였습니다. 소란의 작은 딸도 자다가 나와봤습니다.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먹고 들어와? 집에 찾아온 게 용하다. 강 씨는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딸은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토를 몇 번 했는지 몰랐고 나중에는 괴롭다며 우는 통에 강 씨가 차를 태워 응급실에 데려갔습니다. 수액을 맞으면서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딸.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술을 마시자고 데려갔으면 멀쩡하게는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를 이렇게 내동댕이 쳐놓는 집안이 어디 있나 열불이 났습니다. 끙끙 앓다가 새벽 4시가 되어서 잠에 든 딸을 보고 강 씨도 벤치에 앉아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액을 다 맞고 병원을 나서는데 참 착잡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딸도 말없이 걸었습니다. 아직도 술이 다 깬 것 같지는 않아 보였지만 수액을 맞아 그런지 아까보다는 상태가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집에 가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딸을 우선 재웠죠.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딸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죄송해요. 3잔만 마시겠다더니 그게 뭐야? 아니, 아버님이 계속 주셔서. 그렇다고 그렇게 만취해서 오니? 나도 정말 못 먹겠어서 사양했는데 자꾸만 주시니까 어떡해. 딸이 울먹거렸습니다. 지금도 속 안 좋아. 민준이가 데려다 주지도 않은 거야. 아버님이랑 민준 씨도 취해가지고.
그 말에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야심한 밤에 정신도 못 차리는 딸을 택시에 혼자 태워 보냈다고 하는데 좋아할 아빠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그럴 거면 술을 먹이지 말던지. 그리고 데려다 달라고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고, 분위기가 왜? 아버님이 어제, 아니야, 딸이 얘기를 하다 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튼 죄송해요. 근데 나도 힘들어 죽겠어. 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씨는 할 말이 많았지만 아픈 딸을 차마 더 나무라지 못하고 속으로 삭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와 아내의 마음에 좋은 인상이 심어졌을 리가 없었습니다. 어쩐지 쎄한데. 무슨 사인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작은 딸도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죠.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지만 어쩐지 찜찜한 기분은 더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된 사람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딸도 별말 없으니 상견례 날은 오게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한 강씨 가족, 그리고 20분 늦은 상대방 가족. 강씨 가족은 40분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약속한 시간을 따지자면 20분이지만 말이죠. 딸은 긴장이 되는 듯 자꾸만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길이 막혀서. 남자는 강 씨와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쩐지 웃음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차를 내오자 남자가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소주부터 줘요. 네? 술 먼저 줘야지. 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인데 술부터 찾으니 당연했습니다. 술 드시죠? 아주 조금 합니다. 술 드시죠? 남자는 강 씨의 아내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전 술 못 마셔요. 그리고 운전을 해야 해서. 에이, 상견례에 술도 한 잔 안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남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내의 잔에도 넘치도록 술이 따라졌습니다. 자, 한 잔씩 우선 시원하게 마시고 얘기 나눕시다. 강 씨는 쉽게 잔을 들지 못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딸을 바라보니 표정이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강 씨는 하는 수 없이 술을 한 번에 넘겼습니다. 아내도 강 씨를 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주량이 한 잔이 고작이라 아내도 내일 꽤나 고생할 듯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애비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우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누자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이봐요. 네. 매운탕부터 내줘야지. 매운탕은 중간에. 아니, 매운탕이 있어야 술을 먹든 하지요. 남자가 직원을 붙잡고 말하는데 인상이 찌푸려지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말투가 얼마나 건들거리던지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아직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꼭 벌써 술에 취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나저나 사돈댁은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요? 예. 퇴직하고 조그맣게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 좀 만지셨다면서요? 예? 아버지, 역시 요즘에는 남자가 집 해가고 그런 거 없잖아요. 서로서로 해야 부담이 없죠. 그래서 사업하신다고 해서 마음이 놓였지 뭐예요. 호탕한 웃음을 지었지만 그 내용은 결코 호탕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누가 쫓아오는 사람처럼 연거푸 술을 들이켰습니다. 자, 한 잔 드시죠.
강 씨도 그에 맞춰서 강제로 술을 마셔야 했죠. 조금만 마시고 내려놓는 신용만 하면 꼭 직장 상사처럼 압박을 했습니다. 에이, 빼지 마세요. 좋은 날에 기분 좋게 같이 마시면 좋지 않습니까? 허허 웃는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옆방에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만 마셔요. 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그래. 여자도 남자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30분가량 지켜보니 집안 분위기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위조차도 남자를 말릴 엄두를 못 냈습니다. 오히려 사위도 강 씨와 똑같이 억지로 술을 마셔야 했죠. 사위는 술을 못 마셔서 잘 안 마신다더니 벌써 한 병 가까이 먹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런데 술이 좀 더 들어가자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거르는 것 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곧장 내뱉는 듯한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나저나 허니문 베이비 가야지. 네? 큰딸을 향해 말하는 남자를 강 씨가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딱 만들어 오란 말이야. 그래야 얼른 손주 보지. 관광도 하지 말어. 그 말에 딸의 얼굴이 터질 것 같아졌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의 입에서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결코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표정도 어찌나 음흉하던지 시아버지 될 사람이 아니라 술자리에서 여자를 희롱하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무리 둘이 결혼할 사이라고 하지만 애지중지 키운 딸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아버지에게 허니문이니 어쩌니 하는 얘기를 듣는 며느리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사돈처녀도 결혼정년기다 된 것 같아요. 아, 1살 차이라서 고갈 때 됐죠. 옛날 같았으면 노처녀 소리 듣는 나이잖아요. 얼른 보내버리세요. 나중에는 안 팔립니다. 요즘 여자애들은 왜 이렇게 시집들을 늦게 가는지. 혀를 차며 또 한 번 술잔을 비우는 남자. 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의 표정은 사정없이 구겨졌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가고 싶은 표정이었죠. 아버지, 좀 천천히 드세요. 술 한 병 더 시켜봐. 딱 한 병만 드시기로 했잖아요. 먹다 보면 그게 되냐? 그만 드시죠. 보다 못한 강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주량을 넘기신 듯한데. 내가 소주는 5병은 거뜬합니다. 아니요. 제 딸에게 하시는 말씀도 과한 듯합니다. 노처녀니 팔린다느니 하는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하다니요?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노처녀요. 에이, 그건 우리 사돈처녀가 딱 무르익었으니 얼른 시집을 보내시라 드린 말씀이죠. 뭐라고요? 사용하는 단어만 몇 가지 조합해 보아도 남자의 머릿속이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술 먹고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니 얌전히 술만 마시고 올 사람도 아닌 듯 했습니다. 첫 만남에 단정 짓는 건 성급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강 씨 가족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 큰딸이 강 씨를 말렸습니다. 강 씨는 속으로 참을 인을 3번 그렸습니다. 그러고 긴 숨을 내쉬고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이 자리에서 화를 냈다가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는 정도를 몰랐습니다. 혀가 꼬부라지고 자꾸만 식탁 위에 있는 식기들을 툭툭 쳤습니다.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한 번 쳤죠. 어이쿠, 가운데 세워진 물컵을 툭 쳤는데
가득 찬 물이 하필이면 맞은편에 앉아있는 강 씨의 아내에게 흘렀습니다. 식탁을 타고 흘러 허벅지에도 떨어져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죠. 강 씨가 휴지를 뽑아주는데 남자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이라 제가 닦아드릴 수도 없고. 하나같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질스러웠습니다. 그날 밤에 딸이 저 집에서 어떤 말들을 들었을지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죠. 그만하시죠. 예? 말을 가려서 하셔야겠습니다. 아니, 내가 뭐라 그랬다고 그러세요? 거 참 이상하시네. 그러자 강 씨의 딸과 사위가 부모들을 말렸습니다. 남자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네. 이만 일어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은 것도 용했습니다. 더 앉아 있다가는 남자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직 못 나눈 얘기가 많은데. 애들 통해서 주고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취기가 올라서요. 에이고, 술이 약하시네. 껄껄 웃는 모습이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면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옵시다. 그런데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던 남자가 문 앞에서 직원과 부딪힌 모양이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남자의 탓이 분명했지만 직원에게 관한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이, 위험하게 그걸 들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되지. 손님, 죄송합니다. 이런 고급 식당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사장님 부르라고 할까? 아니, 제가 부딪힌 게 아닌데. 어라? 그냥 사과를 하면 되는데 왜 일을 크게 만들지? 아닙니다. 표정이 아닌 게 아닌데? 무지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주정뱅이에게 다소 짜증이 묻어나는 음색으로 대꾸한 직원. 그런데 화난 목소리는 엉뚱한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봐요. 여기는 손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요? 민준 씨, 제발 그만 좀 해. 아까부터 정말 나 많이 참고 있어. 아니, 지우야. 이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했잖아. 너도 들었지? 가만히 있던 딸의 남자친구가 꼭 제 아버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실수할까봐 이제는 술을 잘 안 마시려고 한다는 예비사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이 번뜩거렸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남자처럼 행패를 부리진 않았지만 직원을 나무라는 말투는 12조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좀 챙기는 게 좋겠다. 아, 네? 장인어른? 강 씨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는지 예비 사위가 가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위도 충분히 술에 취한 듯 보였습니다. 그 옆에서 안사도는 여전히 고개만 절레절레 하고 있었습니다. 암담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원래는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 기분이 좋아서 과음 좀 했습니다. 뜬금없이 경례를 하면서 말을 하는 남자. 이제는 헛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씨가 상대방 대답을 듣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도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계산을 할 정신이 없어 보이기에 따로 묻지 않고 강 씨가 결제를 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낼 건데. 됐다. 큰딸이 안절부절하지 못하자 강 씨의 마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가는데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 와중에 큰딸이 콧물을 훌쩍 거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죠. 집으로 돌아와서 강 씨가 딸을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너 응급실 갈 때도 이랬어. 그러자 딸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닌데 좀 그러긴 하셨어. 많이 취하셔서. 강 씨가 숨을 길게 내뱉으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딸의 말을 들으니 더 얼이 빠졌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아버님이랑 민준 씨랑 갑자기 별것도 아닌 걸로 언성을 높여서 그래서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오게 된 거야. 뭐, 둘이 싸우느라 너 데려다 주지도 않았다는 거야. 민준 씨도 나랑 만나면서 거의 술을 안 마셔서 설마 이럴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 그냥 그때만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잘못 알았나 봐. 차라리 그 자리에서 엎어버릴 걸 후회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딸에게 해가 갈까 싶어서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나도록 화를 눌러 참았는데 그냥 박차고 일어났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집에 시집을 보내는 게 내 딸에게 해가 가는 길인 듯 했으니 말이죠. 너, 엄마 아빠는 네 생각 늘 존중하지만 오늘 같은 일이 가족이 되면 더 자주 있을 거라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집에서 너를 소중히 하는지 잘 생각해봐. 그러자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씨 부부는 속상해서 잠도 안 왔습니다. 강 씨가 유별나게 딸들을 아끼기도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과 사돈을 맺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일은 강 씨 인생에 있어서 손에 꼽히도록 모욕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애처로운 날이었습니다. 강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 딸이 강 씨 앞에 앉았습니다. 아침에 민준 씨랑 통화했어. 그 말을 하는 시간이 아침 7시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통화를 했다니 딸도 잠을 못 잔 모양이었습니다. 결혼은 안 해요. 안 하기로 했어.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한 거야? 아니, 다시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듣고 강 씨는 하마터면 안도의 한숨을 쉴 뻔했습니다. 속으로는 골백 번도 넘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사실 그때 그러고 민준 씨랑 많이 싸웠어. 나도 많이 서운해서. 그런데 민준 씨는 안 그러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결혼 못 하겠어. 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무르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 아빠는 네 생각 존중한다고 했지. 없던 일로 해. 아직 진행된 거 아무것도 없어. 예식장 예약한 거는 위약금 있으면 내면 그만이지. 식장 들어가면 위약금으로 해결 안 돼. 거봐, 내가 무슨 사인인 것 같다고 했지. 나도 한숨도 못 잤어. 혹시나 언니가 그래도 결혼한다고 할까봐. 딸은 주말 내내 우울해했습니다. 강 씨도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딸이 파혼을 하고 힘들어하는데 기분 좋을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딸의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버지가 술김에 실수하신 것 같아요.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다음에는 절제하신다고. 미안하지만 다음이라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지우가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나한테 연락해도 소용이 없어. 아버님, 아니, 장인어른. 제발 지우 마음 좀 돌려주세요. 제가 아버지 다시는 술 못 드시게 하겠습니다. 술만 문제가 아니야. 정말 그날 일이 순전히 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여전히 결혼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야. 나는 이 결혼 반대하니까 나한테 지우를 설득해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인 거 알지? 그날 일은 말은 안 했지만 상을 엎어버리고 싶었다는 것만 명심해. 우리 지우 서우.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애들 아니니까.
큰딸은 며칠 휴가를 내고 회사를 쉬었습니다.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모양이었습니다. 결혼을 생각했던 사이가 끝이 났으니 힘들만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회사로 돌아갔다가 퇴근했을 때 집까지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강 씨도 아무것도 못 들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큰딸도 점차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나 요즘 자다가도 가슴을 쓸어내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같아. 이제는 웃으며 그날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딸의 말대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물러설 기회를 누군가가 줬으니 어쩌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는 열불도 안 났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디 다음 기회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랐죠. 아버지, 지금 아버지 연세가 이른이 넘었잖아요. 자식 도움받으면서 사실 때 됐죠. 내 집 놔두고 왜 내가 너희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저희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아이고, 서로 불편해. 싫어, 싫어. 네 엄마 있으니까 내 걱정은 말아라. 어머니 안 계실 때 쓰러지시기라도 하면요? 너희가 집에 있으면 얼마나 있는다고. 잘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여럿이서 살면 좋잖아요. 그리고 말년에 손주 재롱 보면서 살면 좋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3세 명남기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명 씨는 몸이 아프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버지인 자신의 앞에서 부모의 재산을 두고 이 새끼 저 새끼 할 수는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죠. 명 씨는 오래 살아 이런 꼴을 보게 된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살겠다는 자식, 집을 팔아서 병원비를 쓰라는 자식, 언뜻 보면 둘 다 효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은 무척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것이었습니다. 70이 넘어서야 부모에게 자식은 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면서 그동안 수없이도 가슴에 못이 박혀왔지만 이렇게 비참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부모보다 돈이 더 중요해진 자식들 때문이겠죠. 이젠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할 때가 온 것을 느꼈습니다. 명 씨는 아들만 둘 있었습니다. 자식들 둘 모두 결혼해서 슬하에 자식들까지 보았습니다. 명 씨 부부는 새 손주의 조부모가 되었습니다. 큰 손주는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죠. 명 씨는 병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간헐적으로 몰려오는 복부 통증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위장 장애가 악화되어 벌써 3번째 입원이었습니다. 옆에서 졸고 있던 아내가 깨어나 물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물 좀 잡숴요. 물 많이 마시래잖아요. 컵을 받아들고 마시고 있는데 병실 문이 열리며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입원했을 때는 바쁘다고 병문안 한 번 안 오더니 이번에는 벌써 3번째였습니다. 너 안 바쁘냐?
왜 자꾸 와? 요즘엔 좀 덜해요. 지난번이 바빴던 거고요. 아들이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생각 없으세요? 그리고 아들은 어제 했던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명씨가 단번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 싫다니까 그러네.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네 엄마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래? 그래도 걱정되는 자식은 생각 안 하세요? 아들이 심각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합가가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아들은 어제 찾아와 조심스럽게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아들의 말에 아내도 명씨도 무척 놀랐었죠.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명씨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명씨는 아직은 아들네와 함께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유가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 입원해 있긴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아직은 자식들 도움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아들은 끈질겼습니다. 당사자가 싫다는데 뭐가 걱정된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태양이 엄마는 그러자고 해. 그러자 고집을 피우던 큰아들의 입이 마침내 다물어졌습니다. 그걸 본 명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합가를 너 혼자 원하잖냐, 지금. 아버지. 지금 아버지 연세가 70이 넘었잖아요. 자식 도움받으면서 사실 때 됐죠. 내 집 놔두고 왜 내가 너희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저희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태양이는 어쩌고? 태양이가 왜요? 아버지 집에 방 3개잖아요. 딱 맞네요. 아이고, 서로 불편해. 싫어, 싫어. 네 엄마 있으니까 내 걱정은 말아라. 어머니 안 계실 때 쓰러지시기라도 하면요? 너희가 집에 있으면 얼마나 있는다고. 잘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여럿이서 살면 좋잖아요. 그리고 말년에 손주 재롱 보면서 살면 좋죠. 태양이가 어디 재롱부린 적이나 있냐? 명씨의 아들이 헛기침을 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큰손주의 사춘기는 가족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괜히 말년에 며느리 눈치, 손주 눈치까지 보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씨의 예상처럼 그날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큰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태양이 아빠 좀 말려주세요. 저 회사 일이랑 태양이 수험 때문에 그럴 여력이 없어요. 아, 알지. 나도 싫다고 했다. 당연히 같은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며느리의 말이 서운하긴 했습니다. 굳이 전화해서 모시고 살 수 없다고 못을 박으니 말이죠. 그리고 사실 태양이 아빠가 합가하려는 이유가 며느리는 말을 끝맺지 않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유가 뭐? 아니에요. 아무튼 아버님이 좀 말려주시라고요. 태양이 아빠가 자꾸만 합치자는 게 내 건강 때문이라는데 내가 걱정 말라고 했다. 같이 사는 건 우리가 사절이니까 애비가 하는 소리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게 며느리를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명씨는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짐 싸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게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할 소리를 하는 아들. 명씨는 휴대폰을 들고 인상을 찡그리며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건 싫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가야죠. 너희가 오겠다고? 아, 싫대도 그러네. 아니요. 태양이 엄마랑 태양이는 여기 두고 저만 갈게요. 그건 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 굳이 혼자서라도 오겠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아마 며느리의 반대에 혼자만 오겠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자신이 장남이니 모시고 사는 게 맞다며 정말로 짐을 싸서 명씨의 집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 자식 타령할 거면 진작에 잘하지. 왜 이제와 오버를 하고 있나 내심 생각했죠. 네 처자식한테 가서 살으라니까 그러네. 화도 내보고 타일러도 봤지만 큰아들은 효도 타령이었습니다. 아버지 어제도 편찮으셨잖아요. 아내가 아파서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병수발을 들어도 아내가 들었는데 아들은 꼭 자기가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아이고, 냅둬요. 아버지가 자꾸 입원하고 그러니까 자식된 마음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러다 말겠죠. 아내가 오히려 명씨를 말렸습니다. 아내는 겉으론 혀를 찼지만 속으론 아들과 함께 있어서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이 기회에 자신의 손으로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았죠. 아니, 형은 뭐 한다고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작은 아들도 큰 아들의 기행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엔 명절에도 안 오더니 갑자기 뭘 잘못 먹었나? 너는 형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상해서 그렇죠. 들어보니까 형수님이랑도 대판 싸운 것 같던데. 뭐? 정말이야? 선아 엄마가 말해주던데요. 근데 당연하죠. 요즘에 시부모 모시고 살자 그러면 누가 좋다고 해요. 근데 형수님 의견은 싹 무시하고 자기 혼자라도 모시고 살겠다고 간 거잖아요. 그게 뭐 이혼하자는 소리 아니에요? 작은 아들의 말에 명씨도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 나가겠다는데 다 큰 아들을 무슨 수로 쫓아낼까요? 이러다 말겠지. 사실 얼마 못 갈 것 같아서 당장 내쫓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출퇴근도 불편하고 처자식도 보고 싶고 부모와 사는 것도 편하지 않을 테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명씨는 또다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6, 7년 전쯤 명씨가 위암으로 절제 수술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생긴 장기 합병증이었습니다. 당장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이번처럼 입원하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서 체중도 많이 빠지고 소화불량 증상이 심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었죠. 아이고, 모르겠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겠어요. 큰아들의 말대로였습니다. 늘 드는 비용은 아니었지만 비급여 주사나 영양제 같은 것들껏 비쌌습니다. 어쩔 때는 부담이 될 때도 있었죠. 근데 형은 어디 갔어요? 이 옆에 은행에 은행에는 왜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어. 통장에서 돈 좀 뽑아오라고. 아버지 돈을요? 카드 주셨어요? 형섭이가 가지고 있거든. 병원을 이제 형섭이가 모시고 다니잖아. 그래서 줬지. 작은 아들은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작은 아들은 올 때 음료수만 사온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갑에 현금이 없다 보니 아버지 드릴 용돈도 당장 없어서 이참에 은행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옆이라니 잘 됐죠. 작은 아들 형호는 형이 있다는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현금 인출기 앞엔 줄이 길었습니다. 오히려 창구 쪽에 사람이 더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을 보게 되었죠.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신데 계좌를 아들인 제가 해지하고 제 명의 통장으로 이체할 수 있나요?
형은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혀 거동이 불편하지도 않고 병원비 내라고 카드를 맡겼을 뿐인 듯 했는데 말이죠.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드만으로는 안 되고요. 위임장도 있어야 하고 신분증이랑. 아, 예. 아닙니다. 그건 됐고요. 근데 아버지 명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위임장이 있으면 되는 건가요? 요즘에는 방문이 어려우시면 비대면으로 본인이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형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작은 아들 형호는 몸을 숨겼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습니다. 형이 부모님 집에 들어간 이유, 그리고 방금 전 은행에서의 행동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하고 며칠 후 작은 아들이 명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출근을 하고 집에 명 씨 부부만 있을 때였습니다. 어쩐 일이야? 요즘에 자주 보게 되네. 자식 둘 얼굴을 자주 봐서 좋긴 하지만 어리둥절한 일이긴 했습니다. 아버지 건강 어떠신가 해서요. 어떻긴 괜찮아. 네 아버지 요즘 힘없어가지고 집에만 계셔. 그러니까 자주 놀러와. 애들도 데리고. 아이고, 바쁜 애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 아직 짱짱하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안색이 안 좋으세요. 자꾸 살이 빠져서 그렇지. 사람을 환자 취급하지만 겉보기보다 상태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니 적게 먹어 허약해 보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퇴원할 때도 이상이 없다고 했으니까 평소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될 일이었습니다. 어쩐 일로 왔어? 아니, 형이 혼자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것도 좀 마음에 걸리고 해서요. 모시고 살긴 누가? 우리가 그놈을 모시고 살고 있지. 엄연히 말하자면 명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내 집에 얹혀 사는 삼시세끼를 명 씨의 아내가 챙겨주고 있으니 졸지에 뒷바라지 할 사람이 하나 는 것이었죠. 그러니까요. 엄마가 고생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면 어떨까 해요. 뭐? 너는 또 왜 그래? 저는 애들 엄마랑 다 상의가 됐어요. 선아 엄마도 흔쾌히 오케이 했고요. 그러니까 이 집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아, 둘이 잘 살고 있는데 왜 다들 모시고 살겠다는 거야? 그러게요.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잘 키워놨나? 아내는 내심 좋은지 핀잔을 하면서도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차피 앞으로도 병원비도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집 처분해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걱정 말어. 그런데 작은 아들이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누군가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아야 하잖아요. 형수님은 죽어도 싫다고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리고 이 집 한 돈으로는 제 사업에 투자해보면 어떨까 해요. 뭐야? 황당한 말에 귀가 차 되물었습니다. 수익 내서 아버지 병원비랑 생활비 안정적으로 대드릴게요. 끝까지요. 그러니까 집 팔아서 주면 앞으로 우리를 책임지겠다. 이 말이야? 그렇죠. 집을 팔 생각도 없고 팔더라도 그 돈 우리가 알아서 관리해서 쓸 테니까 헛소리 하지 말어. 헛소리라니요. 멀쩡한 집을 왜 팔어? 같이 살 마음도 없어. 누가 언제 너희한테 우리 데리고 살라 그래? 다들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아버지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걱정되는 놈이 돈을 달라 그래. 차라리 형섭이가 낫다. 명 씨의 말에 작은 아들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형이요? 형이 여기 괜히 들어와 있는 줄 아세요? 뭐야? 아버지 돈 가져갈 생각으로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지 명 씨는 곧장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 집 가지고 대출도 알아보고 있다고요. 이 집이 내 집인데 네 형이 어떻게 대출을 알아봐? 그게 안 되면 명의를 넘겨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건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느니 저한테 투자하세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편히 살게 해드린다니까요. 말년에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 받고 싶으시면 저희랑 사시는 게 맞죠. 형이 이 집 홀랑 뺏어서 다시 돌아가 버리면 어쩌시게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집에나 가라. 우리는 너나 형섭이나 아무랑도 같이 안 살 거니까. 아버지, 아, 참말 말어. 너 때문에 더 아파지는 것 같다. 다시는 같은 말 하게 하지 마. 그러자 작은 아들이 한숨을 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투자해서 편히 사실지, 형한테 뒤통수 맞으실지 선택하세요. 작은 아들이 돌아간 뒤 아들이 떨어뜨리고 간 폭탄의 명씨 부부는 혼이 나가 있었습니다. 아들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명씨는 심란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부모 돈을 그토록 당당하게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병원비를 내더라도 자신의 돈으로 낼 것이고 나중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집을 팔게 되더라도 그건 명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을 생각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들 둘이 갚너라 패너라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나이 들어가고 몸도 아픈 것 같으니 어떻게든 뽑아가야겠다고 같이 다짐이라도 한 것인지. 그런데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큰아들에게선 아무런 기색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집에 갈래? 가족이 뭐하러 갈라져서 살아? 태양이 엄마도 태양이 때문에 못 모시고 산다는 거지. 그럴 사람 아닌 거 아시죠? 곧 제대로 합가할 계획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가 그럴 계획이 없대도 그러네. 아, 아버지. 지난번에 입원하셨을 때도 제가 모시고 갔죠. 더 나이 들면 당연히 자식은 필요해요. 어머니도요. 명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한 말도 떠올랐습니다. 괜히 자식들 사이를 이간질하는가 싶어서 말은 안 했지만 속은 답답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작은 아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태양이 엄마가 이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 의향이 있대요. 저희 집은 전세니까 만기되면 빼고요. 이놈이 귀가 먹었나? 그런데 조건이. 아니, 싫다는데. 거기에 조건까지 있어? 이 집 명의를 제 앞으로 해주셨으면 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모셔요. 작은 아들의 말이 사실이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에 기뻐하기보다도 더 서글퍼졌습니다. 결국은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명씨에게 자주 찾아오고 집에까지 들어온 이유가 부모 건강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라는 게 분명해졌으니 말이죠. 이 집이 가지고 싶어서 들어왔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아버지가 걱정돼서.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너 이 집 대출은 왜 알아본 거야? 대출이라니요. 저 그런 적 없어요. 병원 옆에 은행에서 형우가 다 봤다더라. 이제는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이고 전부 다 괘씸했습니다. 아픈 부모를 핑계 삼아 자신들의 주머니나 불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짐 싸서 나가라. 오늘 내일 중으로. 아버지. 형우는 집 팔아서 자기 사업자금 달라더니 너나 형우나 똑같다. 뭐라고요? 형호 그 자식이요? 장남이 여기 있는데 지가 무슨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해요? 똥 묻은 객끼리 서로를 나무라는 격이었습니다. 너나 형우한테 아무런 도움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줄 게 없으니까 너도 어서 짐 싸서 나가라.
명 씨는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큰아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작은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을 앞두고 명 씨는 이번에는 배가 아니라 머리가 아파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형호가 뭔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들어온 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였어요. 순수한 마음?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작은 아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순수하게 집을 가로채려는 마음이겠지. 야, 너 지금 무슨 소리야?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아내가 말려보려고 했지만 두 장정을 말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명 씨는 잠자코 둘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보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대출 받는 것도 물어보고 아버지의 예금도 빼갈 수 있는지 물어봤잖아. 내 말이 틀려? 작은 아들의 말에 큰아들이 순간 할 말을 잃었는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나는 아버지 병원비 부담되실까봐 나중을 위해서 알아본 거였어. 너는 그런 형의 깊은 속을 알기나 하냐? 누가 그 속을 모를 줄 알고? 형수님도 드디어 마음을 바꿨나 봐. 집 공동명의라도 해주겠다고 설득했어? 이 자식이 뚫린 입이라도 아무렇게나 짓거려. 너는 그러면 뭐가 달라? 아버지 집 팔아서 네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며? 그건 뭐 아버지 생각해서 그런 거야? 적어도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 뒤에서 몰래 꼼수 부리지 않고 수익도 떼드린다고 그랬고. 아버지 돈으로 사업하면서 쥐똥만큼 떼주면 다 되는 거야? 쥐똥? 나는 아버지 돈 벌게 해드릴 수도 있어. 형이야말로 부모 뒤통수나 치려는 치사스러운. 이 새끼가 큰아들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새끼? 누군 욕 못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이 자식아? 뭐?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그만들 못하냐? 이 자식 형한테 말하는 것 좀 보세요. 형은 맨날 장남 타령이나 하면서 한 게 뭐 있어? 아버지 생신 제대로 챙긴 적이나 있어? 그러는 너는 뭐가 달라? 둘 다 그 입 닥치지 못해. 명 씨의 목소리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큰아들이 입을 열었지만 명 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 집이 누구 거냐? 아버지요. 통장에 돈은 누구 거냐? 아버지요. 얘기 끝났지. 이제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아버지, 당장 못 나가? 저는 이 자식보다 나아요. 그래도 여기 들어와서 아버지 모시고 병원도 가고 정말 모시고 살려고 했다고요. 너 아니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썩 나가. 명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이라는 게 부끄럽다. 이렇게 키운 게 내 잘못이지만 더 이상 너희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희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가고. 명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신용을 하자 그제서야 집을 나서는 두 아들. 가는 길에 주먹 다짐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젠 그것도 신경 쓰기가 싫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 앞에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며 싸우는 자식을 더는 자식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두 아들을 내쫓은 후 명 씨와 아내는 며칠간 말을 잃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허탈한 적이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았는데 결국 자식들에게는 돈줄로만 보였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여보, 이 집 부동산에 내놔. 집을 팔려고요. 그래. 저놈의 자식들 얼굴 안 보이는 곳으로 이사를 가버려야지. 지긋지긋하네. 명 씨의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고향으로 가요. 대학병원도 가깝고 공기도 좋잖아.
아내의 말에 가슴속 무거운 돌이 벌써부터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금매로 내놓아서 그런지 집은 3주 만에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큰아들이 전화로 따졌습니다. 갑자기 집을 파신다고요? 혹시 형호 그놈 사업자금으로 주시려는 건 아니죠?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정말 지겨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럴 일은 없을 거다. 혹시라도 형호 그놈이 하는 말 믿지 마세요. 다 아버지 속이고 돈 빼내려는 속셈이에요. 그러는 너는 다르냐? 저는 다르죠. 저는 명의만 주시면 쭉 그 집에서 모시고 살 거니까요. 다 부질없다. 자식 키워봐야 부질없다. 곧 이사 가니까 그런 줄 알아라.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그러시는데요? 네가 알 필요 없다. 아버지, 명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지만 역시 끊어버렸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명 씨 부부는 고향 근처에 깔끔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둘이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방이 2개인데 하나는 창고로 쓰니 아들들이 와도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디로 이사했는지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말이죠. 병원과도 가깝고 바로 옆에 오일장도 열리는 마을이었습니다. 아이고, 시야도 뻥 뚫려서 좋네. 거실창 앞에 서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명 씨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몇 달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자식들의 성화에 밥맛도 없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자 입맛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명 씨의 건강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니 소화도 잘 되고 체중도 전보다 2kg이 늘었습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셨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명절에 애들 데리고 내려가기라도 하죠. 작은 아들이 자꾸만 전화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세상에 부모가 어디 사는지 모르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장난하자는 거 아니에요. 나도 장난 아니다. 명절에 올 건 없으니까 너흰 너희대로 살아.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이제는 전화번호를 바꿀 테니까 서로 번거로운 일 만들지 말자. 뚝 끊어버리고 소파에서 일어나자 부엌에서 아내가 나오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당신 성격을 까먹고 있었지. 70이 넘어서야 깨달은 것이지만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효도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독이 되는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명 씨는 이제 자신과 아내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사는 게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방패와도 같은 재산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늙어서 기댈 것은 자식들이 아니라 어쩌면 돈일지도 몰랐죠.